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거는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 가평 초역세권에 이 동원에서 베네스트 하우스를 공급하고 있는데 요 실제 사례를 가지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금 가평역 초역세권에 세워지기에 더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일반 주택 공급 방식으로 8사죠. 34평을 공급한다라고 하면 이 가평 초역세권 정도는 평당가가 1,500만 원 정도는 해야 사업 수지가 있고 공급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 분양가가 예상 분양가가 5억 1,000만 원 정도 되고 또한 자기 부담금이 40%니 2억 400만 원이 자기 부담 초기 부담이 될 것이고요. 나머지 3억 600만 원은 이제 대출을 끼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일단 초기에 자금도 많이 들어가고요. 취득세도 내야 됩니다. 그리고 공과금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추가 부담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기존의 방식이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가평역 초역세권에 진행하고 있는 이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방식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 이 8사 34평을 기준으로 정부 기금이 1억에서 1억 2천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수지 타산은 그러니까 사업성을 분석을 해보면 평당가 1,000만 원에 똑같은 제품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방식은 바꿨는데 똑같은 방식에 그러니까 아웃풋이 비슷하게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임대보증금이 곱하기 1,000이니까 3억 4천이고요. 거기에 자기 부담금이 20%니까 6,800만 원 정도만 초기 자금이 들어가고 나머지 80%는 나중에 갚는 대출이고요. 그 외에 돈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공급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만 선택하는 분양받는 자 입장에서도 이 인식만 조금 깬다라고 놓고 보면 매력이 굉장히 있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서 좀 다른 관점으로 말씀드려보면 저희가 이 1,500만 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식으로 공급을 하면 평당가가 1,500만 원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도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본적으로 1,500 플러스 알파 정도는 돼야 될 것이라고 저 스스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인건비 오르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원자재 값이 올라서 시공적인 측면에서 보면 원자재 값이 한 20, 30%씩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는 높여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분양가를 마냥 높이지 못하는 건 아시다시피 분양가가 높으면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요 최근 2, 3년 동안에 신규 공급이 굉장히 저조한 이유 또한 다 이런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자, 하지만 저희는 평당가 1,000만 원 정도 수준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공사 기간을 대충 3년 잡고 또한 여기서 임대를 10년 했다라고 치면 총 13년인데요. 13년 후에 이제 분양 전환을 할 텐데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분양 전환할 때 지금 분양 예상가가 1,590만 원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지금 현재 가평역에서 일반적인 방식으로 공급했을 때 1,500 플러스 알파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13년 후에 제가 이제 분양을 받겠다라고 하면 1,590만 원의 지금 시뮬레이션상 예상가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은 저는 옛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즘은 1년이면 강산이 변하고요. 그럼 13년이 지났다라고 생각하면 기본적인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이 가평 초역세권의 사례를 들어보면 이 도시가 얼마나 발전을 했을지 뭐 교통이라는 측면이나 인프라가 얼마나 이렇게 완성이 됐을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 완성된 인프라 속에서 1,590만 원에 제가 분양권을 갖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프리미엄이 얼마나 많이 붙을지 그냥 상상하시는 그대로일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남북으로 좀 보지 마시고요. 동서를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동쪽은 뭐 속초 이쪽이 끝일 것이고요. 서쪽은 인천 뭐 월미도 이쯤일 텐데 그 중심은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한 요즘에 수도권에는 이 광역 고속 철도들이 굉장히 많이 세워지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옛날에 실크로드처럼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역세권 중에 가장 저평가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지역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가평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이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주택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차이가 있고 매력이 있지만 이런 프로젝트가 이렇게 좋은 입지에 들어선다라고 하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지에 대한 느낌을 전해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가평역은 이 GTX B라인이 지금 연장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평역에서는 서울까지 30분, 강원도까지 30분인데요. 제가 여기 표시된 이 금액은 이 역세권 내에 현재 형성되어 있는 시세들입니다. 근데 굳이 제가 가평역을 용산과 비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7분 거리에 있는 마성역과 비교해봐도 더블입니다. 지금 마성역도 보통 2천만 원 정도 내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차이가 있는 데다 역세권이라고 하면, 그리고 또한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런 방식으로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 메리트에 메리트가 더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이 지역은 KTX 이음 노선이 지금 연장 예정에 있습니다. 이 속초 지금 보시면 속초가 1,750만 원인데요. 속초가 이 KTX 때문에 굉장히 지금 프리미엄이 올랐는데 저희 가평은 1,000만 원에 이게 공급이 된다라는 점 등을 놓고 보면 좋은 입지에 이 방식으로 공급이 되는 집들은 더욱더 매력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한 앞쪽에서 제가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 주택 공급 방식으로 지을 수 있는 땅이 따로 있고 또한 저희 방식으로 짓는 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초역세권에 이런 방식으로 집이 지어진다라고 하는 건 제가 로또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만 그야말로 그냥 생활 속 로또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앞쪽에서도 말씀드렸던 저희가 내는 이 가평역 초역세권 프로젝트를 예를 들어보면 20% 6,800만 원이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허그가 완벽하게 보증을 해준다는 점, 대한민국이 보증을 해준다는 점 등을 놓고 보면 사실상 청년이나 젊은 층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심되는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뭐 전세 사기가 하도 많아가지고 불안하기 그지없는데요. 이런 관점에서도 쓸데없는 걱정 없다라는 건 역시 큰 메리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게 저는 오늘 주제죠.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말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이 시스템, 이 제도, 이 상품은 현재 집을 사는 저는 가장 새롭고 앞선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직업이 광고를 만들고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라 이 말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극적으로 전해드려 볼까를 고민하다가 다음과 같은 말을 찾아봤는데요. 저는 한마디로 이 상품은 시대의 게임 체인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포털에 쳐보시면 게임 체인저라는 건요, 기존의 하나의 영역에서 조금 차이를 내는, 조금 잘난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영역의 판도를 바꾼 사건이나 사람, 일 등을 게임 체인저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이 상품이야말로, 이 상품, 이 시스템이야말로 한마디로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스테레오타입의 주택을 공급하고 분양을 받는 이 영역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저는 시대의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시스템, 이런 상품이 나올 수 있는 근간이 민특법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저는 법을 공부하거나 법에 대한 이해가 그다지 많지 않은 사람이라 이런 법을 왜 만들었을까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저는 한마디로 이런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말들인데요. 이 폭망한 영끌족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믿습니다. 저 또한 대한민국의 영끌족이 생긴 주범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과거에 부동산 호황기에 어떻게든 저희가 이제 분양을 많이 극대화시켜야 되다 보니 저희 용어로는 포모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이 공포 마케팅으로 지금 집 사지 않으면 몇 년 후에는 집이 너무 올라서 너는 집을 못 살 거야. 그래서 너는 루저가 될 거야 라는 마케팅을 저도 많이 해봤는데요. 어찌됐건 사회적 분위기가 젊은 친구들이 이것저것 다 끌어모아서 집을 사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는 올라가고요. 프리미엄은 붙지 않고 버는 건 똑같고 이러다 보니 이 폭망한 영끌족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법을 만드신 분의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폭망한 영끌족이 생기지 않도록 위해서 만든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고요. 그와 비슷한 개념입니다만 대한민국에서 헬조선,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 또한 전 두 가지라고 봅니다.
결혼을 안 하겠다, 아이를 안 낳겠다라는 이유 자체가 집과 교육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말이 나온 것도 집도 크게 한몫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말이 사전에 포탈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 상품이 이 민특법에 의해서 나오게 된 탄생하게 된 이 상품은 집이라고 하는 게 물론 상속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걱정이 없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시각에서 놓고 보면 집은 평생의 짐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평생의 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온 한마디로 게임 체인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게 이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앞쪽에서 저희 전문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급자 입장에서도 매력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한 선택하는 집을 소비한다라는 표현이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만 이거를 선택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이만큼 메리트가 있는 것들이 없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래서 주택을 공급하고 분양받는 시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그야말로 판도를 뒤바꾼 저는 게임 체인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는 또 이런 질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보통 이제 이런 거는 1주택자일 경우에는 더욱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집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방식대로 10년을 돈을 조금 내고 사시다가 또 그 이후에 분양권을 받으시고 또는 프리미엄 차익을 누리시면 될 텐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집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기본적으로 저희는 13년, 그러니까 저희가 임대를 사는 10년 동안은 임차인의 자격입니다만 법으로 전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동사무소나 온라인으로 이 주택임대관리업자 등록을 한 후 그냥 통쳐서 임대사업, 전대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대사업을 위탁관리형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한 스스로 자기관리형으로도 이 그러니까 전대사업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전대사업을 해 나가다가 10년 후에 프리미엄을 얻고 파셔도 되고요. 또한 프리미엄은 프리미엄대로 갖고 또 계속 전대사업,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임대사업이 되겠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앞쪽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격 제한이 없기 때문에 성인 자녀 두 분이 계신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이렇게 네 채를 운영할 수도 있기에 또 나름 매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증여적인 면에서 조금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증여 앞에 효과적, 효율적, 보다 나은 이런 단어 가지고 잠시 고민을 해봤었는데요. 이 증여라는 걸 효율적으로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하다가 결국은 이제 효율적이라는 단어를 제가 선택했습니다만 두 가지 관점에서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초기 자금이 조금 들어간다는 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10년이라는 여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는 점. 이 자녀분을 위해서 만약에 내가 증여를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10년 동안 그 집에 살 수 있고 또한 1순위로 그 집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권한을 누리면서 10년 동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자금을 좀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자녀분한테 뒷돈을 주시면 된다라는 표현은 잘 못하겠습니다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굉장히 10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서 증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 자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증여세는 10년 안에 증여한 적이 없으면 5천 번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자제분이 1,800만 원 정도 적금을 들어오는 게 있다라고 하면 5천만 원 증여해서 6,800만 원. 요 사례는 제가 가평역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듯 해서 그 집에 10년을 살게 할 수 있고요. 그 10년 사는 사이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좀 계획을 잘 세워서 아주 여유롭게 증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등 놓고 보면 일반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아파트를 하나 마련해 주거나 이 도움을 주려고 해도 초기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만 이 저희 방식으로 제공되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증여도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말씀 계속해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고 또한 혹시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분들이라고 하면 사택으로 운영하거나 아니면 기숙사 아니면 예를 들어서 외국 비즈니스를 많이 하는 기업이라
상품이라고 하면 외국 엔지니어들이 한국에 올 때 좀 게스트하우스 정도로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용이한 상품입니다. 물론 현행법에 법인 또한 사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면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갈수록 빡빡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걸 그냥 놔둘 리가 없으니까 세금 또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 이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주택 방식으로 이 법인에서 소유를 하게 되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세금이 없고요. 또한 경비 처리가 가능하기에 메리트가 없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한 나중에 프리미엄도 올라갈 테니까요. 그리고 현재는 법인 기준으로 이 2채까지 가능합니다만 앞으로도 이게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에 혹시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 그러면서도 사택이나 기숙사 또한 이런 게스트하우스가 필요하신 분이라고 하면 더욱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앞쪽에서 저희는 패러다임을 바꿨다라고 말씀드렸고 하나의 영역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게 저희가 임대를 하거나 운영을 하는 방식 또한 기존의 주거, 기존에 그냥 세를 놔서 신혼부부가 와서 세를 살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 조금 더 새로운 신복합 기능 주택으로 얘를 좀 운영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많이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아트스테이라는 걸 저희가 좀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이 아트스테이라는 개념은 이 지역 예술인과 또한 그 지역의 이런 아트적인 관점에서의 플랫폼 기업과 연계해서 내가 임대를 놓을 집을 그렇게 꾸며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서울에서 요즘 제주도 한 달 살기, 2달 살기 이런 거 많은데요. 예를 들면 가평과 이 춘천을 연계해서 가평, 춘천 2달 살기 이런 상품으로 내놓을 수 있죠. 그냥 일반적인 남의 집에 가서 2달 동안 있는 게 아니라 이 호텔보다 훨씬 새롭고 좀 더 아트틱한 공간으로도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고요. 또한 워케이션이라고 해서 사실상 워케이션은 워크와 바케이션의 이제 합성어인데요. 이 근로자 및 출장 기업인에 가서 보통 자택근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을 함에 있어서도 조금 더 새롭고 신선하고 능률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도 매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가 가장 제 스스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도 언젠가 은퇴를 하고 돈을 그다지 많이 못 모은다라고 하면 이 방식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이 은퇴자를 위해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조건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대한민국에는 은퇴자를 위한 실버하우스가 제법 있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저 자양동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클래식 500이라는 게 있고요. 보증금 10억에 월 450만 원 정도를 내야 살 수 있는 곳이고 삼성의 용인의 노블 카운티도 비슷합니다. 6억에 350 정도를 내야만 지낼 수 있기에 그리고 또한 LH에서도 이런 사업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은퇴한 일반인을 위한 곳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은퇴한 분들을 모아놓고 사는 곳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는 모든 세대가 어울려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이 은퇴자를 위해서도 그러니까 실버 스테이나 실버 하우스적인 개념에서도 매력적이라고 판단되기에 이런 부분에 대한 상품성을 좀 더 높여보려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궁금증인데요. 제 스스로도 굉장히 궁금했고 여러분도 궁금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말도 안 되게 좋은 상품 같은데 왜 이런 상품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죠? 왜 대중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는 궁금증, 의심 이런 거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건 굉장히 심플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불과 4, 5년 전, 3, 4년 전입니다만 부동산 호황기에는 기존에 저희가 하는 일반 주택 공급 방식으로도 불편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공급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남길 수 있었고 또한 분양가가 조금씩 올라서 이제 선택하는 분들의 부담은 있었습니다만 하지만 더러 거기에 붙여서 프리미엄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익숙했고 만족했기에 이 상품 자체가 지금 부각될 겨를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여러분들도 느끼셨지만 2, 3년 전부터 이 침체기가 왔는데요. 침체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 상품이 이 기금이나 금융을 운영하는 데 대한 사실상 이 경험,
이 노하우들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 보니 아직 이렇게 대중화 또는 대세로 그렇게 확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장담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땐 적어도 1, 2년 안에 이 상품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스테레오타입의 주택 공급 방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대안이 아니라 메인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